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제빵입니다. 오늘은 3프로, 일당백, 그리고 매불쇼 등에서 진행자로 더 알려진 방송인 정영진 씨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방송인으로서 정영진 씨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양 등 이슈들의 최전선에서 늘 바라보는 입장이었을 텐데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작가는 어떤 유감들을 늘 마주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도 품고 있을 그 어떤 유감들, 책 속에서 고민과 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영진의 시대 유감 펼쳐볼게요. 정영진의 시대 유감. 정영진. 출판 21세기 북스. 정영진. 호기심이 많다. 궁금한 걸 궁금한 채로 남겨두지 않은 편이다. 사람 말을 안 믿고 대체로 행동과 씀씀이를 믿는다. 타인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고 본인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다. 물에 빠진 고기보다는 굽거나 튀긴 친구들을 좋아한다. 일이 하는 경우 말주변도 없고 부끄러움을 심하게 탄다. 그래서 약속이 잡혔다가 취소되는 날을 가장 좋아한다. 천성이 게으르나 자꾸 일을 만들어 몸을 괴롭힌다. 싸움을 못하고 감정 표현도 서투르다. 술을 잘 못 마시고 되도록 안 마신다. 인복이 많은 걸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생각도 한다. 새로운 분야에 발 들여놓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팟캐스트나 인터넷 방송 혹은 유튜브 등 이른바 당시 뉴미디어에 비교적 일찍 자리 잡았다. 이룬 것이 적으나 잃을 것도 적어 빨리 시작한 측면도 있다. 비교적 사람들이 알만한 대외 활동으로는 유튜브 매불쇼, 3프로TV, 보다, 일당백, 장르만 여의도 정도를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다. 그 덕에 각 분야 전문가를 수없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조금은 생긴 것 같다. 받은 것이 있으면 베푸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하여 조악한 생각이 남아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어느 학교에 어떤 학위가 있는지보다는 이런 설명이 날 소개하는데 더 적합해 보인다. 들어가며 나는 고발한다. 당신의 뻔한 생각을. 왜 나는 책을 썼을까? 별로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요즘 같은 출판 시장에서 책으로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것은 유명 작가들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지금의 생각을 활자로 기록하는 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책에서 남긴 말과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쟁이 혹은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가 그리 공명심이 높은 사람도 아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강한 의지도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공직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 적다 보니 별로 현명하지 않은 선택 정도가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타자를 두드리는 이유는 있다. 책 쓰는 게 별거 아니란 생각에 출판사 직원과 약속했기 때문이고 나 역시 별거 아닌 사람인데 나중에 욕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함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 특히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열에 8, 9은 깜짝 놀랄 정도로 본인들의 생각이 없다. 정교할 필요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도 좋은데 아예 생각이 없다. 그저 인터넷이든 친구들이든 어디선가 부유물처럼 떠도는 이야기를 담아놨다가 자신의 생각처럼 이야기한다. 물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잘 보고 내 의견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니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와 당연히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말을 내가 정리하고 기억했다가 적당할 때 꺼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내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혹은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그 말과 주장은 내 것이라고 해도 된다. 그런 과정 없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말과 글귀들을 마치 본인 생각처럼 이야기할 뿐 아니라 본인도 그것이 내 생각이라 착각하고 있다. 그럼 내가 만난 이들의 이야기가 본인 생각인지 그저 타인의 말을 빌려와 놓고 착각하는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너무나 전형적이다. 새로운 생각이 없기도 하거니와 새로운 시각도 없다. 인스타그램에서 떠돌아다니는 말, 여느 자기 개발서에서 나올 법한 뻔한 이야기들, 유튜브 쇼츠에서 수백 번이나 재생되던 이야기 그대로다. 물론 그것만으로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그런 글을 읽어본 후 골똘히 고민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그게 자신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을 재생만 하는 것인지 금방 구분된다. 고민이 없었으므로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대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고민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요즘 서점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유행인 모양이다. 죄다 인생은 혼자 사는 거란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겠단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도대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면 어떤 평가가 가능한지 물어보면 그 다음 답은 없다. 그냥 쇼펜하우어가 그리 말했으니 똑같이 얘기하는 것뿐이다. 거칠고 엉성하더라도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도 그걸 원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많고 새로운 상황에 놓이면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린다. 이럴 때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진 판단을 보류하거나 어설픈 선택을 먼저 했다가 뒤에 후회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들은 새로운 상황과 사건들을 내 기준에 맞게 해석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이다. 그런 습관을 나와 비슷한 시행착오와 성공과 실패를 겪을 동료와 후배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런 습관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썼다. 주로 뉴스나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했다. 주제로는 가능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애써 남겼다. 이 글을 읽은 이들이 내게 이건 이런 이유로 맞지 않다거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결론으로 가야 하지 않나? 와 같은 비판과 의문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어 양쪽의 입장을 공평하게 다루기보다는 한쪽에 무게를 두기도 했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통계 수치도 되도록 언급하지 않았다. 권위나 숫자에 본인의 생각을 펼치기 주저할까 싶어서다. 어디든 좋으니 마음껏 공격했으면 좋겠다. 논리적 허점을 비웃고 나를 형편없는 멍청이로 만들어 달라. 게다가 이 책에서 다룬 이슈들은 서로 치열하게 싸우기도 좋은 것들이다. 제발 누군가의 명언과 주장 아래 대동단결하지 말고 각자의 생각으로 싸우자. 최근 일어난 대통령의 계엄 사태도 이런 습관의 부재로 일어났다고 조심스럽게 짐작한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가져오는 십상시에 둘러싸여 새로운 시선을 가지거나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이다.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심화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극단적 이야기만 듣다 보니 그처럼 시대착오적인 포고령이 나온 게 아니겠는가. 또한 스스로 고민하여 새로운 시각과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은 사회의 종착역은
대화와 토론이 아닌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누리려 하는 사회임은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배격해야 할 사람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 방송이나 토론 혹은 사석에서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답을 피해가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고 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본인 생각은 실종된 사람들. 이들에게도 저들에게도 피해 없이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성인군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종교인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을 재미없게 그리고 한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답 없는 토론을 조장하고 본인들만 상처받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 저런 말들을 내뱉는다. 진짜 심사숙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장은 답을 모르겠고 욕먹고 싶지 않아 도망가는 것이다. 사회가 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현명한 답도 그에게는 부족하다. 왜 우리 사회가 이것밖에 못하냐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이 생각하는 답은 없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라는 말은 모두 수능에서 만점을 맞자와 같은 말이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어느 편에서도 버림받기 싫어 혓바닥을 놀리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여전히 기세등등한 파워 스피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없고 비겁하기 때문이다. 적당히 누구나 좋아할 법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이들이 사람들의 사고를 방해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고 싸우자. 싸우고 또 생각하자. 생각이 끝나면 삶도 끝난다. 2025년 정영진. 파트 1. 고민 없이 산다는 것은 큰 위기다. 1. 당신은 왜 인간인가? 왜라는 질문은 왜 중요할까?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왜라는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언어나 도구의 사용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한 언어, 복잡하지 않은 도구는 일부 동물도 사용한다. 또 우리의 먼 조상인 유인원들도 당연히 언어와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다. 왜는 육하원칙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과 직접 연관이 없다. 사자에게 잡아먹힌 동료의 소식을 전할 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굴 공격했는지 등이 생존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아야 하고 비슷한 동물을 만나면 피해야 할 테니까. 그러나 왜라는 질문은 생존과는 무관하다. 그러니 인간은 왜라는 질문과 함께 진짜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떻게 벌었는지에는 관심이 많지만 왜 다른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어떻게 그곳을 피해가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왜 그들이 시위에 나서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추하게 싸우고 있고 누가 말싸움에서 이겼는지는 흥미로워하지만 왜 싸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가 사라지니 생각할 시간이 없는 요즘에는 참 편하긴 하다. 그저 누가 이겼는지, 누가 많이 벌었는지, 어떻게 피해가면 되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동물의 삶이다. 동물의 삶에 설득은 필요 없다.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사라진다. 인간은 그걸 벗어나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첨단 기술들, 종교, 예술, 철학 등 모든 것은 왜에서 시작했다. 왜 해가 뜨고 지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왜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질문을 포기하면서 인간은 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하고 돈이 될 일이라면 이유 불문 시작하고 동료든 경쟁자든 이기고 보면 된다는 식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 그들이 결국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의 성과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 모두가 집에 있는 컴퓨터와 휴대폰에 만족할 때 누군가는 왜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면 안 되는지 물었고, 모두가 휘발유로 달리는 자동차에 만족할 때 누군가는 왜 자동차가 전기로 달리면 안 되는지 물었다. 왜라는 질문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질문조차 없는 사람은 빠르게 따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앞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앞에 누군가를 두고 달려야 마음이 편하다. 자신이 맨 앞에 서면 본인도 불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불행할 뿐이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왜 서 있는지도 잘 모를 테니까 말이다. 우리의 불안은 어쩌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어느 순간 수면 보행증, 몽유병 환자처럼 깨보니 낯선 곳에 서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유교적 전통 때문인지 군대식 문화에 절여져서인지 우리는 오랫동안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다. 그럼에도 낯선 누군가가 늘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해도 될 때가 됐는데 오히려 그 질문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왜를 묻지 않던 기성세대들의 관성, 그리고 그들이 지금의 세대를 결핍 없이 길러낸 결과다. 현실의 불만과 결핍이 왜를 만들어낼 텐데 아이의 모든 짐까지 부모가 짊어져야 헌신적인 좋은 부모인 것처럼 그려지다 보니 아이가 세상에 나갈 때까지 철부지처럼 굴면 부모 역할을 잘한 것으로 여긴다. 이 책에서 다룰 수많은 주제가 벌써 등장했으므로 이쯤에서 이번 이야기를 줄이고 일단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왜라는 질문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인생에서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 개인은 물론 사회 역시 이 질문을 잘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모두가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라도 하자. 그럼 우리는 서서히 망할지라도 나는 비교적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나라도 잘 되려는 개인적 욕망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2. 죽음을 기억하면 진짜 소중한 것만 남는다. 9.11 테러 당시 지상으로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기지국과 연결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다. 죽음을 직감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랑한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였다. 주변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하고 살자는 아침마당씩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 지상에 충돌하는 시간이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외 없이 전부 죽는다. 이 간단한 진리를 평소에 기억하자는 거다. 죽음을 기억한다면 무엇보다 주변 모든 것이 지금보다 좀 더 소중해진다. 사람도 일도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까지 말이다. 소중해지면 한편으로는 절실해진다. 새로운 일을 더 용감하게 시도할 수도 있고 지루해 하던 지금의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사람은 극한 상황에 몰리면
능력의 100% 혹은 그 이상도 발휘할 수 있다. 내 인생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무척 좋은 일이다. 이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내가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나라와 전 인류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잠시 이런 마음을 먹었더라도 인간은 금세 나태해진다. 절실했던 마음은 금방 잊고 다시 세워라 내워라 살기 마련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죽음은 되도록이면 늘 자주 기억하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 어떻게든 외면하기 바쁘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죽음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일이었다. 병에 걸렸지만 치료 가능성이 낮은 고령의 환자들은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임종을 준비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함께 느낄 수 있었고 서서히 사그러지는 생명을 목도했다. 가족의 사망이 아니더라도 동네 초상이 나면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 어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며 어렴풋이 죽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상여가 나가는 날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뒤를 따랐지만 그 역시 죽음을 기리는 행위라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다. 노환뿐만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미흡한 의료와 안전 시스템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쉽게 죽음을 맞이했다. 어릴 때부터 죽음을 목격할 일이 종종 있었던 셈이다. 그때마다 죽음이 우리와 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삶과 죽음은 그 경계선이 무척이나 분명해졌고 둘 사이는 꽤나 멀어 보인다. 누구나 죽음을 기억하는 일을 꺼릴 뿐 아니라 갈수록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직계 가족이 아니고서는 고인의 실제 모습을 보는 일이 적거니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도 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별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누다가도 돌아가신 분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숙연해진다. 말을 꺼낸 사람은 갑자기 죄인이 된다. 여기엔 자본주의의 속성도 한몫하는 것 같다. 그 속성이란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사재끼는 일이다. 죽음을 기억하면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물질적인 욕심은 차츰 줄어들 것이다. 어차피 죽을 텐데 비싼 전자제품이나 고급 승용차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계속해서 물건을 사고 비싼 돈을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업은 죽음과 가까운 것은 숨긴 채 젊음을 강조하고 늙지 않는 혹은 그래 보이는 모든 것을 팔아댔다. 안티에이징, 주름 개선, 거상 수술, 보톡스 등 늙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많은 방법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한다. 돈만 있으면 늙지 않은 묘약을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30년 전 50대와 지금의 50대를 비교해보면 같은 나이가 맞는지 믿기 어려울 만큼 외모가 다르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서 죽음을 지워버렸고 그 대신 삭제 비용을 꾸준히 청구하고 있다. 인간의 본능과 자본주의의 본능이 더해져 우리는 죽음을 서서히 잊어갔고 동시에 소중한 것도 함께 잊기 시작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잘 보이는 것,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 정들고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보다 새로 나온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써가며 새 물건을 사고 비싼 명품을 두르더라도 마음은 점점 공허해진다. 삶은 결국 죽음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는 하나의 매듭으로 완성되는데 이 매듭을 잘 묶으려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니 늘 마음 한켠이 공허하고 허전한 것이다. 비싼 가방과 수입 자동차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은 고작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급하게 소중한 이들에게 문자로 인사를 나눌 셈인가? 죽을 때 명품백을 함께 묻어달라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이든 사물이든 추억이든 진짜 소중한 것에 관심을 갖고 괜찮은 인생의 매듭을 짓기 위해 노력하면 어떨까? 어렵지 않다. 늘 죽음이 내 주변에 있고 언제든 날 찾아올 수 있으며 그게 그렇게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면 된다. 그럼 소중한 것은 저절로 눈에 보이고 소중하지 않았던 것은 눈밖에 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죽음을 기억하자. 3. 설명이 필요 없는 삶으로 빨리 이동해라. 있는 그대로 너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또 있을까?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혹은 유재석쯤 되는, 즉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대충 씻고 면티에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만 신고 다녀도 모두가 인정해준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그런데 동작구 대방동 475번지 가상공간이니 오해는 마시라 에 살면서 자동차 부품 2차 벤더 중소기업에 다니는 39살 키 172cm의 싱글 남성이라면 소개팅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모임에 이런 옷차림으로 나갔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후줄근한 모습에 눈길이 잠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이성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할 것이다. 어쩌면 동성들조차도 말이다. 설령 멋지게 꾸미고 나가더라도 무슨 일 하시냐는 질문에 영진 부품이라는 회사를 설명하려면 현대차에 납품하는 카시트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집은 대방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여의도와 엮어서 이곳이 신대방동과는 다르며 신림동이 가까이 있다는 설명 정도는 붙여줘야 한다. 그리고 39살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와 MBTI 정도는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나에 대한 설명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좋다. 짧은 자기소개로 충분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꽤 나은 삶이라고 자부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강남에서 피부과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구직이에요. 스타벅스 매장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어느 자리에서 나에 대한 설명이 복잡해진다면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생각하면 편하다. 나 역시 10여 년 전쯤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 좀 출연하고요. 혹시 팟캐스트 아세요? 불금쇼라는 거 하는데 팟빵 깔고 들으시면 되거든요. 네, 라디오에서 뉴스 브리핑도 하는데 SBS 파워 FM에서 아침마다 합니다. 얼마나 너저분한가. 물론 이 삶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일 테니 지금의 내가 무척 성공했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까지 온 과정이라는 뜻이다. 부끄럽진 않지만 무척 번거로웠다. 그러다 요즘은 3프로TV 정프로입니다. 매불쇼 정영진이에요. 보다 글라스영입니다. 정도로 끝낸다. 물론 여전히 나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내 속에 그리 오랜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다. 고 이건희 회장의 명함에는 오로지 회사 로고와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다고 하지 않은가? 이름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삶이라면 그 분야에선 충분히 성공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럴 땐 전략적으로 본인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현대차 납품업체에 다니는 정영진 대신에 대한민국 카시트 명장 정영진은 어떤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 보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니
듣기에도 멋있지 않나? 자연스럽게 줄이기 힘들다면 인위적이라도 설명이 좀 덜 들어가는 사람으로 적어도 방향성이라도 그렇게 잡으면 어떨까? 미국 래퍼 가운데 카니에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카니에로 불리다가 3, 4년 전부터는 이름을 예로 바꿨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름을 X, 즉 알파벳 하나로 바꿨다. 점점 짧아진다. 그래도 되는 유명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신 혹은 브랜드를 짧게 브랜딩한다면 그만큼 성공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건 자신의 성장과 함께 가야 한다. 개인의 만족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다면 한번 테스트 해봐도 좋다. 3년 전, 5년 전에 비해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길어졌는지 아니면 짧아졌는지 말이다. 만약 더 짧아졌다면 어느 정도는 제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점점 설명이 길어지고 구차해진다면 지금의 방향이 잘 맞지 않다고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삶으로 얼른 이동하자. 4. 애매한 걸 견뎌야 어른. 뭐든 선명한 게 좋다. 이거 아니면 저거,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딱 초등학생 수준의 바람이다. 이렇게 보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게 된다. 물론 짬뽕과 짜장을 고를 때 2시간씩 고민하라는 말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고 고민과 가치 판단이 배제된 일은 쉽게 정하면 된다. 그러나 인생에는 명확한 일들만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 판단하기 애매한 사건들,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일들로 가득하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애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엇이든 애매한 채로 두는 걸 참지 못한다.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으면 몇 년 전 한 개그 프로에서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라는 이름의 코너까지 만들었을까. 우리가 선명한 걸 좋아하는 이유는 선명하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인지적 자원도 매우 절약해주기 때문이다. 애매하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니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명확한 정보는 이해와 결정을 더 쉽게 만들어주니 우리의 소중한 뇌를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겠는가. 진화적인 관점에서도 저 멀리 보이는 게 사자인지 사슴인지 확실하게 알면 더 안전하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걸 좋아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애매한 걸 못 견디는 인생은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도 다 떠나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비교적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다. 상황은 애매한데 그것을 어떻게든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선 성급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빨리빨리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론을 내리고 돈을 지불하거나 계약을 할 것이다. 거래에서 조급해질수록 상대방은 이득을 본다. 이건 만고불면의 진리에 가깝다. 그리고 거래가 익숙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조급하게 만든다.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들은 애매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선명한 답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사기꾼에 이끌려 돈이든 시간이든 노동이든 자신의 것을 기꺼이 갖다 바친다. 신속한 결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애매한 걸 못 견디는 것과 신속한 결정은 다르다. 신속 결정은 리더의 필수 조건으로 애매한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그대로 둔 채로 판을 짜고 다른 낭비를 줄이며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애매한 걸 못 견뎌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다. 여기서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상황이 애매한지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은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선택이다. 하지만 본인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대신 판단하고 결정을 돕는다면 아마 그것이 꼭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판단해주는 사람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게 될 뿐이다. 고민하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내 고민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순간 사기는 시작된다. 이것만큼 달콤한 유혹도 없다. 하지만 사기꾼들에게 역시 그만큼 달콤한 순간도 없다. 또 선명한 걸 밝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남기 어렵다. 어릴 땐 대부분 경험이 적고 애매한 것보다는 명확한 걸 좋아하다 보니 모 아니면 도 스타일의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 하지만 점차 경험이 쌓이고 인생의 많은 문제가 결코 100대 0이 아니란 걸 알게 되면서 선명함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성향이 비슷하다면 그나마 인간관계는 유지되겠지만 인생의 이슈는 너무나 많고 또 끊임없이 변한다. 모든 문제에서 같은 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은 0%에서 수렴한다. 하나만 불편해져도 굳이 가깝게 지낼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학창시절엔 특별히 싫어할 이유가 없으면 불가항력으로 같이 지냈지만 각자의 삶이 중요해진 성인이 된 후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엔 애매한 상황이 선명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음을 깨닫고 애매한 건 애매한 대로 두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거다.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면 된다. 애매한 상황에서 누군가 제시한 선명한 답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내게 손해고 그 답을 제시한 사람에게만 이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늘 그렇듯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 당신의 고민을 무료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5. 세상 한심한 단어, 공감 능력. 나는 T다. 시쳇말로 T발 인간이다. 요즘 젊은 세대 신흥 종교인 MBTI에 따르면 나는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다가 불필요한 솔루션이나 남발하는 유형이다. 친목만을 위한 만남을 선호하진 않지만 참고로 나는 I이기도 하다. 젠장. 간혹 비슷한 자리에 참석하면 대표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선배님 혹시 T 맞죠?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래서 자주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 내게 MBTI를 물어보면 ENFT,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알려진 혈액형으로 따지면 O형쯤? 라고 둘러대기도 한다. 잘 믿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T임을 공식화하면 따라붙는 번거로운 편견과 질문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여긴 두세 가지 문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가 있다. MBTI라는 게 이토록 화제의 절반을 지배해도 되는 걸까? 혹자는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의 이야기거리를 너무 확대 해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MBTI만큼 20에서 40세대의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화제가 있는가? 있다면 당장 제시해보라. 돈 내기를 원한다면 1억 원쯤을 걸어도 좋다. 취업, 사랑, 결혼, 재테크 등 어떤 대화에서도 MBTI가 거론되고 그룹에서 한둘 정도 이에 정통한 사람도 등장한다. 이제는 각각의 알파벳뿐 아니라 소문자와 대문자를 나누고 퍼센티지마저 계산한다. 난 극 I 성향의 T는 30%쯤, 그리고 완전 소문자 J야.
한심한 MBTI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T와 관련이 있는 공감 능력의 한심함에 대해 말해보자. 공감 능력이란 무엇일까? 학술적 정의나 일상 대화에서의 용례를 종합해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경험 등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얼마든지 더 어려운 용어를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 정도다. 공감 능력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이 단어를 검색하면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모 박사님의 영상도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이라는 블로그 글도 인기 글로 올라와 있다. 이런 콘텐츠의 대다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칭송하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것이다. 심지어 조금만 찾아보면 이 능력을 테스트해주는 검사,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모르지만 까지 받을 수도 있다. 정말 이 단어, 그리고 이 능력이 그렇게 중요할까? 병적인 수준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내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감 능력이란 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걸 뛰어넘어야 제대로 된 어른들의 미덕을 갖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성숙한 인간일수록 공감 능력이 마치 결여된 사람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운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고 해보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그의 잘못이다. 이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물론 다친 곳은 없는지를 묻는 게 우선이지만 그 이후에는 공감이 아니라 사고의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과 경찰에 전화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처리를 해야 한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피드백까지 준다면 완벽하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내 편을 들며 공감해 주지 않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을 종종 만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비슷한 사례로 지인이 실직하거나 사업의 실패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위로 대신 대응책을 조언하는 것을 두고 공감 능력 부족이구만. 누가 답을 알려달래? 그저 공감해 줄 수는 없어? 하는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말을 썩고 싶지 않은 부류다. 공감 능력은 천부적인 것이므로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다. 아기는 생존을 위해서 부모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어야 했다. 거울 뉴런 같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꽤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장에 따라 이 능력은 점차 발달하게 된다. 다른 이의 상황이나 얼굴 표정을 보고 고통과 슬픔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고 나서 내가 저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나 놓였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타인의 상황을 마치 내 상황처럼 인지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태어나고 몇 년까지는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다가 점차 부모의 표정을 보고 함께 슬퍼하거나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가족이 아닌 타인의 입장까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타인이 둘, 셋을 넘어 여럿이 될 때, 즉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때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심플하다. 세상에는 나와 엄마, 아빠만 있을 테니 엄마 편, 아빠 편만 들면 되던 상황에서 동생 혹은 엄마 중에 한쪽 편을 들어야 하기도 하고 짝꿍과 선생님 사이, 다른 반이 된 2학년 때 단짝 친구와 지금의 절친 사이에서 고민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고려해야 할 사람이 늘어나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결코 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도 한다. 그리고 더 성숙해질수록 나와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라도
고려 대상에서 매몰차게 제외시킬 수 없다. 공감이 넓어질수록 눈앞에 내 사람만 챙기는 것이 꺼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인을 해도 난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이 정도로 화가 났다면 그건 그 인간 잘못이지 라는 수준의 이야기는 당장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대로 된 공감 능력이 아니라 편들기 능력이 뛰어난 것에 불과하다. 이는 4, 5세, 많이 봐줘도 사춘기 이전의 공감 수준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왜 피해를 입은 혹은 입었을 수도 있는 제3자의 상황에는 공감하지 못하는가를 따져야 맞다. 편드는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친구에게 많이 놀랐지? 그치만 그 상황에서는 옆 차선의 선행 차량을 먼저 보내고 내가 깜빡이를 켠 후에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해.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일단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앞차 운전자에게 사과한 다음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해결하자. 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도 그 친구는 비슷한 사고를 냈을 때 현명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는 식당 갑질 손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배달 음식을 환불하는 소비자, 자기 자식을 기죽이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부모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이런 편들기 능력에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추정한다. 정말로 공감 능력이 크고 깊어지면 저절로 많은 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수많은 변수와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과 도덕 규범과 규칙, 법률 등이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그나마 정리해주는 최선의 도구임을 깨닫게 된다. 물론 누군가에 대한 공감이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무조건 법 우선을 외치는 법무새, 법 만능주의자도 있다. 안타깝게도 전자와 후자는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자신의 처지를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시대이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1분 이상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그들의 현재에도 공감해주는 수밖에. MBTI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MBTI로 마무리를 짓자. T들의 논리적 성향에 공감 못하는 F형 인간들. 당신들은 정말 공감 능력이 있는 거 맞나요? 제발 T들을 욕하기 전에 공감 능력 좀 발휘해 주시죠. 6. 나를 아는 사람에게 MBTI는 필요 없다. 지긋지긋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맹종, 무조건 믿고 따른다기보다는 이걸로 세상 수많은 이야기를 포괄한다는 뜻 하는 MBTI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자. 젊은 세대는 MBTI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딱 3가지 이유다. 1.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2. 대화를 이끌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3.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도 나를 모르니 누군가 나에 대해 알려주는 것 같은 MBTI를 써먹는 것이다. 가수 김국한 씨가 1992년에 발매한 인기곡 타타타에도 이런 가사가 나온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고. 물론 누구에게나 모르는 내 모습이 있고 그건 평생을 연구해야 할 주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를 모르는 것과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본인을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철학적 주제로서 나는 누구인가는 존재의 정의와 의, 삶의 방향처럼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은 그런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하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내 모습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둔다. 그러니 그런 걸 알려준다는 MBTI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는 여러 색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내가 외향적인지 계획적인지 공상을 좋아하는지 같은 문제도 누군가에게 진단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한 30분만 잘 고민해 보면 충분히 파악할 내용 아닌가.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누군가 수능 객관식 시험처럼 물어봐 주니 답하기는 편하고 그 결과로 나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니 귀들이 솔깃한 것이다. MBTI와는 별개로 살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1년에 한 번, 주말 중 하루만 시간을 내서 10시간쯤 고민해 보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 취향은 어떻고 또 누구와 비슷한지, 내가 지금 집중하는 일은 무엇이며 내 목표와 합치하는지 등 쓸데없는 알파벳을 외울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어떤 이들은 MBTI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MBTI를 믿는 게 아니라 스몰톡으로 재미삼아 하는 것이라고. 이 말도 어느 정도는 맞다. 문제는 얼마나 대화 능력이 없으면 죄다 그것만 화제거리로 삼는지 그게 한심하다는 거다. 이 세상에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몇십 년 전에 심리학 공부 좀 한 사람이 만든 별것도 아닌 테스트로 말문을 여는지 모르겠다. 물론 우리나라에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서 주제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면 조금은 수긍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문화자본이 미천하고 못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각종 스포츠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문화생활도 잘 찾으면 충분히 저렴하게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해 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오히려 그 좋은 전시회나 시설을 이렇게 적은 사람만 향유하는 게 아까울 정도로 알찬 문화 이벤트가 많다. 좋은 책이나 공연은 물론 여행할 곳도 많고 유익한 강의도 즐비하다. 대화 주제가 빈곤하다는 말은 게으른 이들의 핑계밖에 안 된다. 한 번은 외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나에게 MBTI가 뭐냐고 물었다. 왜 그러냐 되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서 그렇단다. 한국 패치가 완료됐다고나 할까? 그 다음 말을 듣고는 더 가슴이 아팠다. 한국 친구들은 죄다 MBTI랑 얼굴 크기만 얘기한다고.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니 제발 다른 이야기 좀 하자. MBTI를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MBTI란 내가 생각한 내 모습이다. 누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답에 대한 결과다. 그런데 이게 더 객관적이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심지어 외향형이고 직관적이며 감성적이고 판단을 주로 하는 사람을 INFJ로 쓰든 외직 간판이라고 쓰든 똑같다. 차라리 외직 간판, 내직 논판이라고 쓰면 성격을 더 쉽게 유추할 텐데 알파벳 조합만 듣고 무슨 뜻인지 매번 묻기도 쑥스럽다.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지만 말이다. 자, 다시 정해진 질문에 내가 판단하는 내 성향이 얼마나 부정확하겠는가. 그날 마침 하루 종일 일이 안 풀려 기분이 가라앉았다면 꽤나 다른 답이 나올 것이다. 회식에서 노래를 잘 불러서 사람들이 엄지척을 해줬다면 또 다른 답이 나올 것이다. 사람의 기억이란 그렇게 오래가지 않으니 말이다. 그런 부정확한 답과 다른 이의 또 부정확할 답을 맞춰 심지어 궁합 비슷한 측정도 한다. INTP와 잘 맞는 MBTI는 ENTJ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특정 MBTI에 잘 맞는 직업도 있단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회사 면접에서 MBTI를 지문으로 받은 사람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글도 올라왔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회사에서는 MBTI를 물어보고
지원자의 상태나 태도를 파악했을 것이다. MBTI를 잘 모르거나 불신하는 것 같으면 합격, 맹신하거나 흥분해서 이야기하면 불합격시키는 시기로 말이다. 만약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정말 지원자의 MBTI가 궁금해서 물어봤다면 그 회사는 안 가는 게 낫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회사는 아닐 테니 말이다. 다들 본인도 본인을 잘 모르니까 객관식으로 누가 정해주면 좋겠으니까 MBTI를 좋아한다. 모임에서 딱히 할 말도 없고 어떤 화제를 꺼낼지 모르니까 MBTI를 좋아한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MBTI를 좋아한다. 적어도 내가 판단한 바로는 그렇다. 이래도 계속 좋아할래? 7. 바다 거북과 따개비의 가치는 왜 다를까? 한 마리의 바다 거북이 힘겹게 헤엄치고 있다. 등과 배에 잔뜩 따개비가 붙은 채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를 본 유튜버는 바다 거북을 건져 올리고 지긋지긋한 따개비들을 제거해 준다. 댓글에는 온통 찬양 일색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동안 거북이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등. 그런 사람들이 왜 따개비에는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걸까? 생긴 게 귀엽지 않아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붙어 기생한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편협한 선택적 공감을 이야기하기에는 앞서 따개비의 억울함을 잠깐만 풀고 가자. 따개비는 거머리처럼 숙주, 굳이 숙주라고 한다면 내 생존을 방해할 만큼 해로운 존재는 아니다. 따개비는 숙주의 몸에 붙어 있지만 그 몸을 파고들어 피를 빨지 않고 단지 붙어만 있다. 접착력이 매우 좋아 한 번 붙으면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으며 접착면의 반대편을 통해 플랑크톤 같은 유기물을 섭취한다. 그래서 건강한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배에도 얼마든지 붙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조개 껍데기, 바위, 심지어 배 밑면에도 붙어 있다. 기생한 생물의 움직임을 방해할 정도로 자라지도 못한다. 사람의 귀에 피어싱을 했다고 저런 쇠붙이를 귀에 달았는데 소리가 잘 들릴까? 하고 걱정하지는 않지 않는가? 오히려 끌이나 칼로 무리하게 따개비를 긁어내다가는 거북이의 피부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논의로 돌아와. 왜 따개비는 인간의 공감을 얻지 못할까? 따개비뿐만이 아니다.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물소를 볼 때도 우리는 물소의 감정을 이입해서 손에 땀을 흘린다. 제발 잡아먹히지 않기를. 악어의 사냥이 실패해서 저 착한 물소가 살아남기를. 이럴 바에는 그냥 악어나 상어는 굶어 죽는 게 낫겠다. 모든 사냥에 실패해서 아예 멸종하면 어떨까? 아, 물소의 엉덩이에 잔뜩 붙어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들도 사라지는 게 맞겠다. 생명체의 죽음을 잔치상 삼아 달려드는 구더기며 설치류, 파충류, 곤충들도 인간과 몇몇 귀여운 초식동물 그리고 예쁜 나비와 고래, 북극곰 정도만 살려두면 괜찮을까? 예전에 어떤 종교 단체에서 나눠준 팜플릿을 받고 의아했던 적이 있다. 그 팜플릿에는 하느님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사자와 사슴은 서로 뺨을 부비고 있었다.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이 오면 인간과 모든 동물이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평화롭게 어울려 산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만큼의 고민도 없었다는 게 더 한심했다. 영화에서는 적어도 주인공인 사자 심바가 친구들, 멧돼지와 미어캣을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
곤충들을 먹는 것으로 나름 합의를 봤는데 말이다. 우리의 공감이란 이처럼 매우 편협하다. 그저 당장 불쌍해 보이는 것, 생김새가 우리와 좀 비슷하거나 눈이 착해 보이면, 동그랗고 검은 자위가 크고 쌍꺼풀이 있으면 완벽. 인간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성적으로 차분히 따져보거나 반대 경우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다. 따개비가 없다면, 악어가 물소를 잡아먹지 않는다면, 구더기가 사체를 먹어치우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다. 사업가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한 사업을 잘한다.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 불리는 것도 이런 비즈니스의 일부다. 정말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을 시스템적으로 돕기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장면만을 촬영해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한다. 목적은 시청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것이다. 깡마른 흑인 소년이 힘없이 앉아 있을 때는 한 달에 $10,000가 들어왔고, 소년에서 소녀로 인물이 바뀌자 $10,000가 더 들어왔다. 복수로 배가 볼록해지자 추가 $10,000, 얼굴에 진물이 흐르고 파리가 잔뜩 꼬이면 더. 출연자의 인권과 자존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종차별적 표현이나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것도 I don't care다. 따개비를 따주는 영상의 제작자도 진짜 거북이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10,000명이 좋아요를 눌러줬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오징어, 고등어, 박달대게 등에도 따개비를 붙였다가 떼줄지 모른다. 하지만 만약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따개비가 거북이 생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죽인 따개비들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칼로 거북이 등과 배를 긁으면 상처에 감염될 수도 있어 더 위험해요. 등 이성적 내용을 언급한다면 이런 무분별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진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참 요원한 일이지만 말이다.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8. AI 판사를 믿지 않을 수 있나?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상식과 맞지 않은 판결이 나올 때 요즘 가장 자주 보이는 댓글은 이것이다. 홧김에 한 소리겠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계의 지능에 인간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는 게 매우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혹시 과거의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돈을 세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예전에는 100만 원을 셀 때 계수기에 먼저 손을 넣고 숫자를 확인한 다음 창구 직원이 다시 한번 능숙한 손동작으로 100장을 확인하고 띠지에 도장을 꾹 찍었다. 시간이 지나자 직원이 100장을 먼저 세고 그 다음에 기계의 확인을 거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는 계수기에서만 2번을 돌리고 확인 띠지를 둘렀다. 직원이 교차로 확인했던 이유는 기계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기계가 빠르지만 그보다 인간의 감각, 즉 눈과 손의 느낌을 더 믿은 것이다. 그러다 기계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보다 실수가 적다는 걸 체득하고는 기계를 믿게 되었다. 그 신뢰가 반복되면 나중엔 기계를 2번 사용해 완전히 기계에 의존하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 AI 판사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처음엔 재판의 보조용으로 과거의 유사한 판례를 검색해주고 채택된 증거 등을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다음에는 판결을 미리 내주고 인간 판사에게 최종 판단을 받는 형식. 마지막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인간은 도장만 찍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특히 간단한 판결은 법원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재판을 많이 처리한다.
주요 쟁점들을 키오스크에 입력해 즉석에서 판단을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미리 판단을 내보고 정식 판단을 받기 전에 특히 민사에서 사건 해결 방식을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재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긍정적인 경우다. 인간 판사는 처음 등장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만 처리하게 된다. 아마 언론에서는 인간과 AI 판사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왜 인간은 다른 판단을 내렸는지 분석 기사를 낼 것이다. 효율성이나 공정성은 그렇다 치고 뭔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은 어떻게 할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기계에게 판단받는다는 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결국 AI 판사가 등장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첫째, 지금 우리는 재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기소 의견서,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면 등 수많은 자료를 살펴야 한다. 여기에 증인들의 의견과 탄원서까지 더해지면 검토할 서류는 수천 장에서 사건에 따라 수만 장에 달할 수도 있다. 아무리 자는 시간을 줄여도 물리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재판이 장기전으로 가면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치명적일 수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그 유명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적절한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다 한들 완전한 피해 복구도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응징 역시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4년 후에 처벌받는다면 정의가 제대로 구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점점 불어나는 법적 비용은 덤이다. 변호사와 예비 변호사, 검사, 판사들만 좋은 환경인 셈이다.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하나? 둘째, 어쩌면 AI야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판사다. AI 판사에게는 전관 예우도 통하지 않고 다른 법조인과의 인간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AI는 인간보다 월등한 저장 능력으로 모든 판결문을 학습해 재판 오류의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다. 돈 많은 피의자들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빠져나갈 구멍들도 최대한 막아줄 것이다. 법정에서 거짓 눈물을 흘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대체로 재판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지. AI 판사에 의해 차단당할 것이다. 셋째, 재판까지 가지 않을 사건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법원에 AI를 활용한 모의재판 서비스를 마련해 둔다면 미리 검증했을 때 결과가 뻔한 경우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지금도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대충 결과를 알면서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들을 속인다. 그래야 막대한 수임료를 챙길 테니 말이다. 법조인들의 수입이 크게 줄더라도 AI 활동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겠으나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인간의 재판에서 선처를 끌어낼 눈물이 AI 재판에서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성장 환경이나 범행 정황 등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범죄자도 많다.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했다거나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진 범죄자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AI 판결 환경에서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도 억울한 사람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는 것처럼 AI 판사에 의한 재판이 아닌 인간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면 받아주는 식으로 말이다. 혹은 AI가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상 참작도 가능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재판이 일반화되면 판례와 다른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것도 대법원 판결을 인간 판사로 한정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떠나 여러분께 묻고 싶다. 당신에게 법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 당신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AI 판사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인간 판사에게 맡길 것인가? 인간이라고 말한 사람은 현 시스템에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기득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는 변호사나 판검사가 없다면 AI 판사가 더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다수가 된다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나도 그런 세상이 낫겠다 싶다. 9. 카페에 둔 노트북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한다. 절도 및 살인 범죄의 절대 건수나 인구 대비 발생 건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가늠된다. 늦은 밤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선진국을 포함한 웬만한 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했을까? 범죄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지만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범법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손해의 격차,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거 확률 등이 크게 작용한다. 즉, 범죄로 인해 얻는 이익이 10억쯤 되고 잡히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인에게 시민의식이 없어서 매일 총기 범죄가 일어나고 주차해 둔 차의 차창이 깨지고 지갑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체포될 확률, 범죄 이익률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즉,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낮은 범죄 발생률은 효과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에 대한 방증이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든 가게, 길거리, 심지어 집안과 차량마다 CCTV가 달려있다.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즉, 나는 자연인이다 수준으로 어디에 숨어 지내지 않는 이상 범죄자는 웬만해서는 잡히게 되어 있다.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면 카메라에 찍힐 확률도 높고 카메라의 높은 화소 덕분에 얼굴도 잘 보인다. 반면 사기 범죄 발생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편이다. 사기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만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의 근거지가 해외인 경우가 많아 검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범죄로 인해 거두는 이익이 큰 반면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억을 횡령하고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해도 비싸고 유명한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면 짧은 형량을 받는데 그친다. 이는 우리의 법 체계가 오래돼서 그렇다. 70년대에는 사기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경미한 편이었고 1대1 관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금전적 손해는 신체적 손해에 비해 쉽게 복구가 가능하고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약 62세 정도로 짧아 징역 5에서 10년이 매우 무거운 형벌이기도 했다. 게다가 사기 범죄의 형량은 다른 강력 범죄만큼 급격히 올라가지 않았다. 벌금이나 추징금도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미온적 상승에 그쳤다. 다른 범죄는 강력하게 제재한 반면 사기죄는 유연하게 풀어준 측면도 있다. 그러니 사기 범죄가 만연해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이다. 시민의식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설령 존재한다고 쳐도 사법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만들어진 것일 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발상은 참 우스운 일이다.
내 기억에 80년대에는 절도범이 참 많았다. TV나 라디오, 전축, 심지어 연탄과 쌀도 엄청나게 훔쳐갔다. 그러다 보니 시멘트 담벼락을 만들 때는 유리병을 깨서 맨 위에 박아둠으로써 도둑들이 담을 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에나 CCTV와 블랙박스가 있고 열쇠를 창틀이나 화분 아래 숨기지도 않으며 대부분의 집이 도어락을 쓴다. 게다가 현금은 죄다 은행에 넣어두니 도둑이 들어와서 장롱이나 냉장고를 뒤져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절도 범죄가 사라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제 어지간한 범죄는 상당히 줄었다. 물론 여전히 비율을 더 낮춰야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사기 범죄와 마약 범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가 답을 내놓으면 된다. 믿을 수 없는 뛰어난 시민의식에 기댈 것이 아니라 사기 범죄로 생기는 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징벌적으로 몇 배 더 빼앗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면 건수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또 마약 유통과 투여에 가담한 사람들도 처벌 수위를 높여 웬만한 결심으로는 근처도 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마약 범죄나 부당 내부 거래와 관련해 내부 고발자 혹은 제보자에게 금전적 이익과 신변 보호를 담보해 신고의 유인을 많이 주는 게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더 착한 것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것도 아니다. 도둑질이 나쁘다는 올바른 생각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윤리의식도 비슷하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과 인도에서 관광객의 뒤통수를 노리는 사람과 로마에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저 잡힐까봐, 감옥에 갈까봐,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까봐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는 것뿐이다. 착한 척은 그만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 것도 그만하자. 정영진의 시대유감 잘 감상하셨나요? 파트 1 모순을 밝히다 고민 없이 산다는 것은 큰 위기다에서 1. 당신은 왜 인간인가? 그리고 9까지 카페에 둔 노트북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은 이유까지 낭독해 봤습니다. 듣고 이런저런 생각들 댓글란에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랄게요.